눈치껏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조용한 병실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끈질기다 끈질겨. 여편네 명줄 참 질기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보험금 받으면 일 끝난 기념으로 여행 한번 다녀올까?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에게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얘가 빨리 죽어야 보험금으로 갔다 오지. 한 방에 가버리지. 여러모로 귀찮게 하네. 중환자실의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누워있는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만이 가슴을 미약하게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한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겨있던 눈꺼풀 사이로 아주 작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통화를 끊고 나서 남자는 다시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극락왕생하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부러워요. 남편분이 이렇게 깜짝 파티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로맨틱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한수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최민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아내가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항상 저를 챙겨주거든요. 이런 작은 이벤트라도 해줘야 미안한 마음이 좀 덜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티 고마웠어.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결혼기념일인데. 민우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었습니다. 그때의 민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내일은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민우의 거짓말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핸드폰도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을까요? 차는 한강대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어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차 뭐야? 민우가 당황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물차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의 비명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 안을 흔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차체가 뒤틀리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기억은 민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요? 의식을 잃기 직전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화물차가 마치 일부러 자신들을 노린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로 인한 착각일 뿐이었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녀는 깨어났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가벼운 외상만 입었습니다. 운전석 쪽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지는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장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에서는 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했던 일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사흘 후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수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얀 천장과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턱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파티, 귀가길, 그리고 화물차와의 충돌. 수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보아 2명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걱정스러운 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의 뇌 손상이 꽤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서는 희망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응, 지금 병원이야.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예쁘고 젊은 여자였죠.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글쎄,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대. 민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야.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험금이 얼마냐고? 15억이야.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합쳐서.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 재산도 있잖아. 핸드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지.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깨어나면 어쩌지? 의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걱정 마.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뇌 손상이 심해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대. 게다가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고.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네. 나 정말 무서웠어. 혹시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괜찮아.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 화물차 기사한테도 입단속 시켜놨고.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물차 기사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 믿을 만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없어. 충분히 돈을 줬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될 거야. 민우의 말을 들은 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된 사고였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계획할 줄 몰랐어.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뭘, 이 정도는 해야지.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로워질 때가 됐어. 15년. 바로 자신들의 결혼 기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건 맞지? 나를. 서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생각 못했을 거야. 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좀 답답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의사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그 이후에도 의식을 못 찾으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알겠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야. 민우가 수진의 이마에 형식적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작별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병실을 나가고 나서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지금은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났다고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우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모든 걸 지켜봐야 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혼수 상태인 척해야 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깨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의 은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문병객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밤이 되면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서연과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보험회사에서 조사관이 온대.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유 원장은 어떻게 할 거야?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괜찮아. 수진이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수진은 이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민우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민우와 서연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뒤따라 하이힐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나갔어. 30분 정도 시간 있어.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서연이 의자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리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민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5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 그런데 혹시 보험회사에서 의심하지 않을까?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교통사고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어. 게다가 화물차 기사도 완벽하게 입막음했고, 그 기사한테 얼마나 줬어? 5천만 원. 그 정도면 평생 입 다물고 살 거야. 수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아 이것은 확실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원장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의식불명인데 유 원장을 쓸 수 있어? 그건 문제없어. 결혼하면서 서로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유 원장을 이미 작성해 놨거든. 민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언제? 결혼 초기에. 수진이 먼저 제안했어. 서로 사랑한다면서 말이야. 수진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 진심으로 민우를 사랑했을 때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도구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수진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당신 거네? 맞아. 수진 아버지 재산까지 합치면 대략 100억 원 정도 될 거야. 서연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100억? 정말? 강 회장이 수진 말고는 다른 자식이 없잖아. 결국 다 수진한테 오게 되어 있어. 수진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 아버지까지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 회장이 의심하지 않을까? 딸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괜찮아. 오히려 강 회장이 나를 더 믿게 될 거야. 사위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 민우의 목소리에서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어? 서연이 반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았어. 수진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장인어른이 나를 하대하는 것도 다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수진은 의외였습니다. 자신이 민우를 무시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잖아. 그때는 수진이 어린애 같았어. 순진하고 예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가워졌어.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한 이후로는. 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들 부부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유산을 한 이후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괜한 얘기했네. 서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모든 게 과거야. 우리가 결혼하면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물론이야. 그리고 돈도 충분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온다. 일단 그만하자. 민우가 서연을 재촉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경외과 김태연 교수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연이 수진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이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태연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태연은 수진의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춰보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연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아, 제 회사 동료입니다. 저희 부부를 많이 걱정해주고 있어요. 민우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뇌 손상의 정도와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연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연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민우와 서연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사,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전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그럴 수도 있어.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텐데. 그들이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태연. 1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 담당이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날 밤 10시경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태연이 자신을 알아봤는지 궁금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보아 혼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연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가 맞게 본 거구나. 태연이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수진아, 혹시 내 목소리가 들리니?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들린다면 손가락을 살짝만 움직여봐. 수지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태연이 자신의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엄지손가락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봐. 한 번은 예스, 두 번은 노. 수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말이야?
태연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나야. 김태연이야. 기억나지? 수진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의식이 있었구나. 태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하는 말도 다 들었다는 거야?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럼 너도 알고 있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내 남편 때문이었어.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우가 나를 찾아왔어. 내가 나와 만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만약 계속 만나면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때 난 의과대학 3학년이었어. 아직 어렸고 겁이 많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 태연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1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 태연이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어. 수진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해. 내 남편의 계획을 막아야 해.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만의 신호를 정하자. 한 번은 예스, 두 번은 노, 세 번은 위험하다는 뜻으로 하자.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오면 3번 움직여줘. 그럼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태연은 의사답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어?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보험금? 한 번. 다른 여자? 한 번. 계획적인 사고였어? 한 번.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하구나.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3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태연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 차트를 들고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는 척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병인 임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환자 상태가 조금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밤에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변화는 없으신가요? 아직은 큰 변화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태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수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연이라는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병실에 왔습니다. 여보, 잘 잤어?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어제 새로운 의사가 밤늦게 들렀다던데 간병인이 그러더라. 민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너무 관심이 많아.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민우는 혼자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연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성격상 의심이 들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이 정기 진료를 위해 병실에 왔습니다. 민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 상태에 변화가 있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파 패턴을 보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태연이 희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죠.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요. 태연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수지는 태연이 일부러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 실수를 유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 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임미숙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온갖 환자와 보호자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남달랐습니다. 뭔가 수상해.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남편 민우가 보이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남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환자 남편들은 아내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좋아질 방법이 없는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와 자주 와서 수진 앞에서 이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병실 앞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 과장님. 추가 보험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가 보험이라니 이상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후에 가입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되나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했으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5억이라고 하셨죠? 기존 보험과 합치면 15억 정도 되는군요. 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1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로 5억 원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태연 교수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 말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오늘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로 5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들으신 거예요? 네. 분명히 사고 일주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보험과 합쳐서 15억이라고도 했고요. 태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정말로 의심스러운 일인가요?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숙은 믿을 만한 사람 같았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미숙이 가고 나서 태연은 수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수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병실에는 수진만 있었습니다. 태연은 주변을 살핀 후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 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병인 미숙 씨가 내 남편 전화 내용을 들었어.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로 5억 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놀랍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총 1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거야. 수진은 다시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더 필요해. 화물차 기사에 대한 증거도 찾아야 하고. 태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내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 3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3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태연은 즉시 의료 차트를 들고 평상시처럼 환자를 진찰하는 척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교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민우가 옆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연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상하게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묻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연이 답했지만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어느 대학 출신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낯선 남자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한국에 돌아오셨나요? 한 달 전입니다. 태연은 점점 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낯선 남자가 나간 후 태연은 불안했습니다. 분명 뭔가 조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어젯밤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 수진이 3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맞아, 정말 위험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보험금, 추가 가입 시기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민우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일 후 수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언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한석호 회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왔다. 석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석호 회장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지.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의지가 강한 아이였어. 석호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자리를 비우자 석호 회장과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석호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석호 회장이 놀랐습니다. 수진아, 지금 손가락을 움직인 거냐? 수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정말이구나. 석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이 들리는 거지? 수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의식이 있다는 얘기네. 다시 한번. 석호 회장은 감격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민우한테도? 수지는 두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일부러 숨긴 거야? 한 번. 석호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혹시 민우가 뭔가 잘못한 거야? 수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석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잘못이야? 바람? 한 번. 그것뿐이야? 두 번. 더 심각한 일? 한 번. 설마 이 사고가? 수진의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민우가 일부러? 다시 한 번. 석호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아, 일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자. 증거가 있어? 두 번. 그럼 증거를 찾아야겠구나. 아빠가 도와줄게. 한 번. 그런데 혹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어? 한 번. 누구야? 의사? 한 번.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한 번. 좋아. 아빠가 변호사를 불러올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그놈을 혼내주자. 수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석호 회장은 변호사 정우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성은 20년 동안 석호 회장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석호 회장, 우성 변보사, 그리고 태연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우성이 상황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연이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총 보험금이 15억이라는 것, 그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돈을 줬다는 대화를 수진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우성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부터 찾아봅시다. 그리고 최민우의 금전거래 내역도 조사해야 하고요. 석호 회장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최민우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태연이 경고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만 알고 있자. 그때 수진이 3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네요. 누군가 오나 봅니다. 태연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아, 민우야. 혹시 보험 처리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우성이를 불렀어. 석호 회장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딱히 문제될 건 없을 텐데요. 민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 약간의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 보험금도 상당하다면서? 우성이 자연스럽게 떠보았습니다. 네, 15억 정도 됩니다. 꽤 큰 금액이네요.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결혼할 때 가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요? 언제쯤? 보름 전쯤이었나요?
민우가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타이밍에 가입하셨네요. 우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석호 회장이 떠난 후 태연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 내 아버지와 변호사가 함께하니까 훨씬 든든해.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성 변호사가 화물차 기사 강철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철민이라는 기사입니다. 사고 다음 날 갑자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았어요. 우성이 보고했습니다. 입금자는? 석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최민우 명의는 아니고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적해보니 결국 최민우와 연결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군. 태연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강철민이 술에 취해서 친구들에게 한 말을 누군가 녹음해놨더군요. 우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살짝만 들이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봐. 그래도 돈은 제대로 받았으니까 상관없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태연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3주일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성 변호사와 석호 회장이 수집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강철민의 자백 녹음, 민우의 차명 계좌를 통한 5천만 원 송금 내역, 사고, 일주일 전 추가 보험 가입 기록까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최민우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민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민우는 여전히 억울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강철민과의 공모, 계획적 교통사고, 유도, 보험금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현도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공범으로서 살인미수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습니다. 3주일 동안 혼수 상태인 척하며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수진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 딸의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는 최민우와 박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증인 신청하신 분을 불러주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습니다.
증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한수진입니다. 1979년 5월 12일생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3주일 만에 내는 첫 번째 큰 목소리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민우의 아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럼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억하시나요? 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사고 후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병실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걸린 생명보험이 15억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주일 동안 혼수 상태인 척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야기 등을 모두 들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수진이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도 제 첫사랑을 협박해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에 대한 진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간병인 임미숙 씨가 남편의 보험 통화를 들었고 김태현 교수가 저와 손가락 신호로 소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기사 강철민의 자백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금융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돈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3주일을 견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민우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서연은 살인미수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5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진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정말 대단했어. 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조차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담당 물리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력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지력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3주일 동안 혼수 상태인 척하며 버텨낸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회복된 것 같네요. 태연이 수진의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뭘 하고 싶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보니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남편 뒷바라지만 했고, 그 전에는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태연이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 저 미술 공부하고 싶어요. 석호 회장과의 대화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술? 갑자기 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경영학과에 가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석호 회장은 딸의 눈에서 진정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가 모든 걸 지원해 줄게. 감사해요, 아빠. 수진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수진은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배워야 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수진 씨,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미술 선생님이 수진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감정이 그림에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이 작품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선생님이 가리킨 그림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그린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나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연이 학원으로 수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아,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야. 나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태연이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겁쟁이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반드시 너를 지켜내고 싶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수진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석호 회장, 우성 변호사, 간병인 미숙, 그리고 태연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네요. 방문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리킨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의 연작이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작가님, 이 그림의 영감이 궁금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그린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림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판매되었고 다음 전시회 일정도 잡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수진과 태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제 정말 행복해? 태연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연아, 우리 결혼할까?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태연이 놀랐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물론이야. 나도 그러고 싶었어. 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시간이야.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